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87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요즘 그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관계가 하루가 다르게 이제 변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좀 냉각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이 한미 정상회담으로 해서 또 이 약간 좀 불확실성이 거치고 뭐 이랬다는 네, 뭐 얘기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들이 진통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0년 이상 밥 먹으랬잖아요. 뭐 그런 사이인데 사실 만사가 평탄대로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보는 측면에서는 좀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것도 이제 신뢰가 좀 쌓이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요즘에 좀 답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는 제가 또 파주에 살다 보니까 파주 교화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그 틈나는 대로 이제 북쪽 지역을 좀 답사하는 뭐 그런 상황이죠. 좀 어때 재미있으세요? 다닐만 하세요? 예, 뭐 서울 남쪽하고는 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길이 안 막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곳을 가도 되게 한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 의외로 이제 우리가 뭐 파주 이북 쪽에 보면 무슨 좀 굉장히 뭐 고지고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의외로 평탄한 곳이 많거든요. 임진강변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한탄강 임진강변이어서 굉장히 좀 평탄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화산 지역이기 때문에 용암대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고즈넉한 그런 상황이고 목가적이고 뭐 그래요. 그래서 뭐 막히고 짜증나는 뭐 남쪽보다는 북쪽 한번 가보시는 걸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그 제가 안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소개해 주실 주제는 뭐예요? 예, 이마영 기자는 강원도 철원, 김화 이런 동네를 가봤나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접경 지역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뭐 예, 한국 전쟁 때 철원, 평강, 김화 이래 가지고 이제 철의 삼각지대 이렇게 얘기했죠. 좀 전방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예전에 겨울철에 날씨 예보를 할 때 보면은 전방 지역 이제 기온을 쭉 소개를 하거든요. 뭐 대성사는 영하 뭐 25도고 백암사는 영하 뭐 네, 20몇 도고 접근사는 영하 뭐 이런 식으로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나들든 부모는 또 걱정이 또 그 일기예보를 들으면 걱정이 태산 같고 막 이랬죠. 그러니까 네. 이런 요 대성산이라든가 백암산, 접근산 이런 산들이 김하, 화천, 철원 이런 지역에 있는 전방 산들이거든요. 해발이 한 1000m가 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보면 좀 이렇게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거기 다녀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보다 더 센 데라고 볼 수가 있죠. 더 센 데가 어디예요? 북한으로 가셨을 리는 네, 안 그렇습니다. 말고. 예. 오성산 혹시 아시나요? 아니 전 처음 들어봐요. 네. 오성산은 또 어디예요? 오성산이 그 해발이 1062m 정도 되거든요. 이게 네. 사실 지금 북한에 있죠. 북한에 다녀오신 건 그건 아니고 이제 먼 발치에서 보는 거죠. 어디서 보신 거예요? 이 철원 금북면이라 그러는 데인데 결국 이제 금화하고 아주 가깝죠. 김화라고 요즘에 하는데 네. 제가 사실 한 3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 먼 발치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군 부대 이제 안내를 받아서 승전 OP라는 최전방에서 봤는데 이게 이제 승리 전망대가 설치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곳에 가서 이제 봤죠. 오성산이 유명한 곳이에요? 한국 전쟁 때 엄청난 격전지였죠.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그 오성산 남쪽으로 봉우리들이 많습니다. 무슨 고지 이름이 다 붙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멀리서 보기 때문에 저것이 어느 고지인지를 되게 알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보면 이제 그래도 잘 보이는 능선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저격능선이라고 하죠. 그 저격능선이 무슨 얘기냐면 저격당하기 십상이다. 라 그래서 왜냐하면 오성산 정상에서 보면 아주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거는 저격당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저격능선이라고 하고 그 너머에 보면 삼각고지니 그다음에 뭐 당시에 그 북동쪽으로 해서는 1950년대에 미국의 육제파 배우가 있었어요. 제인 러셀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그 제인 러셀의 가슴을 닮았다 그래서 무슨 제인 러셀 고지가 있고 뭐 네. 파이크스 봉이라가 있고 샌디 능선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고지들이 많죠. 그래서 그 김일성이 예전에 한국전쟁 때 저 오성산은 정말로 육사군번 3트럭이 와도 도락구라고 표현했는데 바꿀 수가 없다랄 정도로 굉장히 요충지였죠. 저격능선은 이제 그때 아주 거의 해발 한 538m 정도의 아주 잘 보이는 능선입니다.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군, 우리가 이제 중공군이라고 옛날에는 했죠. 그 네. 이제 요 삼각고지라든가 저격능선을 합해서
그걸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감령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오송산이 굉장히 크고 넓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오송산을 위풍당당한데 그 오송산을 호위하는 그런 고지, 능선 이런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곳에서 한국전쟁 때는 한 2만 명 혹은 3만 7천 명 정도 이 젊은이들이 뭐 사상을 한 것, 죽거나 부상을 당한 곳이죠. 2만에서 3만 7천 명이나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거기를 오송산을 딱 확보를 하게 되면 평강고원 아시죠? 평강고원이 이제 그 평강 지역에서 화산지대가 이제 거기서 터져갖고 용암대주로 해서 굉장히 거기 이제 거기서 터졌기 때문에 용암이 두꺼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온이 되고 그걸 차츰차츰 내려오면서 철원으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낮아지는 그런 형국이어서 평강은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강고원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오송산 정상에서 보면 평강까지 한 북방 20km까지 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죠. 만약에 적군이 오송산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면 의정부까지 이렇게 감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요층지죠. 그래서 혈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전쟁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127일을 싸웠는데 그중에 764일을 지금의 비무장지대 일원에서 싸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고지를 뺏고 빼앗는 그런 전투 위주였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951년 7월부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휴전회담이 벌어졌는데 회담이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지를 사이에도 계속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오히려 1952년 여름 정도 될 때는 공산군 측에서 이제 전력 등강이 막 이루어지고 오히려 유엔군 측이 좀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벤플리트 그 미 8군 사령관이 오송산 전투기지라고 할 수 있는 삼각고지하고 저격능선을 빼앗는 그런 작전을 펼칩니다. 그때 나간 군대가 미 제7사단하고 저격능선 같은 경우는 한국군 제2사단이 이제 나가죠. 그래서 혈투가 시작되는가 봐요. 예, 중국군 역시 이제 물러설 수가 없어서 이 중국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이 삼각고지라든가 저격능선 전투를 상감령 전역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상감령을 잃게 되면 오송산이 직접 위협을 받게 된다. 그리고 유엔군이 높은 지역에서 아래를 바라보게 되니까 지원군 그러니까 중국군이 평강고원에서 버티기 힘들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감령은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라는 결의를 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투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게 1952년 10월 14일부터 유엔군의 공격이 시작되는데 42일 동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게 공방전이 벌어지는 건데 이 중국군 자료를 보면 이 과정에서 유엔군이 3개 사단이 넘는 6만 명 병력, 그다음에 화포가 300여 문, 그다음에 탱크가 200여 대, 항공기가 3천여 대, 3천여 번이겠죠. 그걸 투입을 했고 포탄은 약 200만 발, 폭탄은 5천 발 정도를 쏟아부었다. 그리고 중국군 역시 3개 사단 4만 명이 무슨 야포, 유탄포, 로켓포, 곡사포, 박격포여서 이 한 35만 발의 포탄을 발사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투를 해갖고 상감령 아까 얘기했던 삼각고지라든가 저격능선 산봉우리가 2m나 낮아졌다는 거예요. 하드포를 쏴대갖고 융단 폭격으로 해서 그리고 이 흙먼지가 1m 이상 쌓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가 2만 명이 넘었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투라는 게 사실은 옛날에도 그랬을 건데 그 50년 전에도 한국군 자료를 보면은 뭐 중국군이 한 10,000명이 넘게 죽었고 유엔군은 뭐 4,000명밖에 안 죽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유엔군 자료를 보면 또 28,000명이 했는데 중국군이 19,000명이 뭐 죽거나 사망을 했고 부상을 당했고 유엔군은 9,000명 이런 식으로 했고 중국군 자료를 보면 또 유엔군이 한 25,000명이 또 이 전사자와 사상자를 냈다. 그러면서 이제 부풀리거든요. 상대방 뭐 이 희생은 부풀리고 자기는 또 이렇게 축소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피하간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는 거는 팩트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측 전사를 봐도 백마고지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단일 전투에서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난 곳은 없다라고 해서 이 백마고지 전투가 가장 우리가 치열한 전투였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잽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어요? 42일간이나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뭐 졌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엔군이 그 삼각고지를 빼앗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 목표였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저격능선 일부 하고
돌바이 고지의 일부를 점령하는 것으로 만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격능선 전투로만 우리가 한정을 하게 되면 유엔군이 이겼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대체로 실패한 전투다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 낸 그런 한국 전쟁사를 봐도 네. 겨우 저격능선 일각만 확보하는 데 그치고만 실패한 작전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오히려 중국은 이 전투를 두고서 상감령 전투 전역은 전쟁 막바지의 대공세였던 금성 전역과 함께 중국 지원군이 조선전쟁에서 얻은 최대의 승리였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실패라고 우리가 하느냐. 그건 왜냐하면 유엔군이 사실은 처음에 이 작전을 펼칠 때 삼각고지하고 저격능선 전투에 미군하고 한국군이 일개대대씩 조금만 투입을 해도 수백 명만 투입을 해도 한 200명 정도의 인명 손실을 거두면 한 5일 정도에 이길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200명이요? 네. 2,000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이 여지없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네. 42일이라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각고지는 확보를 하지 못하고 저격능선 일부만 확보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원래 삼각고지에 7사단이 맡았거든요, 미군. 네. 근데 2,000명 정도가 전사를 하고 부상을 당했거든요, 미군이.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왜 한국 전쟁에서 미군이 명분 없는 싸움에서 저렇게 쓰러져 가고 있느냐. 저건 잘못됐다. 빨리 후퇴하라. 이런 식의 어떤 그 기사들이 막 나오는 거죠. 지금처럼 막 네. 비판을 막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삼각고지를 한국군 이사단한테 그냥 인계를 해버려요. 아니 미군이 안 되니까 한국군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거의 총알바지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아도 한국군에서는 우리가 미군의 희생양이냐라고 이제 불만 어린 목소리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 신병들로 채워졌어요. 한국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네. 신병들이니까 내가 무슨 부대인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전투에 투입이 되고 일선 지휘관들도 자기 부하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전투를 마구 이제 벌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굴욕적이고 한심한 패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패전의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따로 큰 이유가 따로 하나 있죠. 어떤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땅굴이라고 표현하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는 지하 만리장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제가 이제 지하 만리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하 만리장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사에 보면 중국군도 그렇고 예. 이렇게 평가를 내리죠. 그러니까 이 삼각고지 저격능선 전투의 실패 요인, 중국으로 바꿔서 성공 요인. 예. 그것이 뭐냐면 중국군과를 포함한 공산군이 1년 넘게 전 전선에 구축해 놓은 지하 갱도, 그것을 지하 만리장성이라고 중국에서는 부릅니다. 약간 중국에서는 초를 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근데 어쨌든 굉장히 유용이 좋았기 때문에 지하 만리장성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죠. 그것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하 만리장성이 한반도에 있었다고요? 예, 만리장성이라는 게 지하의 땅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저격능선 전투를 지휘한 한국군 이사단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당시 이사단장이 정일권이었거든요. 네. 정일권의 회고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군이 파놓은 동굴 입구는 처음 겉에서 보기에는 작은 구멍이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사통팔달이었다. 중국군의 반격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더니 그것이 바로 동굴 진지에 숨어 있다가 차츰차츰 나오고 막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면 대체 그런 동굴을 얼마나 파놓은 거예요? 오성산만 보게 되면 중국군 45사단이 총 연장 8.8km의 갱도 306개, 그다음에 엄개호, 참호 이런 걸 160개, 교통호를 53km, 그다음에 대전차호를 4개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하고 하여튼 이 창고라든가 탄약 창고, 동굴로 그다음에 취사장, 갱도하고 연결된 그런 취사장, 그다음에 관측소, 지휘소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동굴을 파놨죠. 진짜 규모가 엄청난데요? 그렇죠. 이게 더 유리한 게 있었는데 유엔군이 작전을 펼치기 전에 한국군 한 명이 투항을 했다는 거죠. 중국군한테. 그래서 이제 이 투항한 한국군으로부터 좀 첩보를 입수를 받아갖고 유엔군의 공격 루트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군이 하여튼 이 저격능선 쪽에 이렇게 폭 2m, 깊이 1.5m 교통로를 하여튼 20m 간격으로 막 뚫어서 통로로 활용을 하고 엄체호를 막 구축을 하고 그래서 한 능선 북단에는 대표를 한 100명에서 150명 수용할 수 있는 대표를 쌓아놓기도 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하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어요. 설령 원자폭탄을 사용했다 해도 저 저격능선과 오송산의 공산군 부대를 모두 소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평가를 내렸죠. 지금도 오송산 일대에 보면 북한군이 500명 정도 주둔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유사시에는 한 6만 명의 병력이 지하 벙커, 그러니까 갱도에 숨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마어마한 이 지하 땅굴 만리장성을 거기다 일각에 세우는데 이건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었다라는 평을 받는 거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는 엄청 많았다는 거잖아요. 이 전사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뭐냐면 포격전이 한창일 때 전투 폭격기, 그러니까 미군 폭격기죠. 그러니까 나타나서 공산군 진지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제 막 집중 포화를 하고 네이팜탐이라 그래서 막 불바다 같은 거죠. 그걸 막 투하를 했는데 뭐 화염에 올라가고 뭐 이 원자운 같은 버섯령의 어떤 그런 구름이 막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산군 지지가 저기 완전히 다 작살났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보면 공산군 진지에서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박격포가 날라왔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요 기록은 지금 요 문제의 기록은 둘머거지 전투, 이게 연천에 있거든요. 연천에 있는 전투를 취재한 일본 기자가 본국에 타전한 기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리 쏴도 이 공산군 지하진지를 불태울 수 없었다라고 토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폭격기가 엄청나게 공습을 해대도 공산군 진지는 끄떡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중국군이 파놓은 지하 만리장성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하 땅굴을 파놨을까요? 이게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휴전회담 시작 즈음에 이제 전세가 교착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군이 북한군하고 함께 1951년 8월부터 이 전 전선에 이제 지하 요새를 차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뭐였냐면 2차 대전의 마지노선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지노선하고 독일의 서부 방벽을 능가하는 그런 경관 진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표를 세운 거죠. 근데 공격은 하지 않고 이렇게 방어 진지를 구축하게 된 거예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엔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전쟁을 더 이상 확대해봐야 양측에 손해만 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빨리 휴전협정해 갖고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피하 간의 어떤 양측의 입장이었죠. 근데 왜 공산군이나 유엔군이 그런 전략 전술을 쓰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으로서는 전쟁이 또 길어지면 출혈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게 그 당시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항일 전쟁도 치렀고 국공 내전도 치렀고 그래서 겨우 이제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출범을 시켰으니까 신생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도 해야 되고 또 전쟁도 또 치러야 되잖아요. 한국 전쟁도. 그러니까 동시에 치를 여력이 없었죠. 그러니까 전쟁을 확보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마지막 해였거든요. 경제 건설 계획이 마지막이니까 이제 돈도 필요했는데 전쟁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뭐 그랬던 거고 유엔군은 유엔군 나름대로 미군 같은 경우도 이 내부적으로 여론이 안 좋았거든요. 빨리 그리고 잘못하면 여기서 이 전선이 확대돼 갖고 제3차 대전으로 가게 되면 유럽이 또 이 안 좋잖아요. 유럽도 문제가 되니까 빨리 여기서는 이쯤에서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으로서는 또 이게 또 전투도 해야 되고 경제 발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전쟁과 경제 발전이라는 이중의 부담이 있었다는 거네요.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순된 정책이잖아요. 전쟁도 하면서 경제 발전하게 되고 이러는 거는 그러니까 뭐 빨리 이제 전쟁은 여기서 끝내되 끈질기게 버텨야 된다. 일단은 그래서 적군을 질리게 만들어서 이 적군의 전력을 대량으로 소모시키자. 그래서 승리를 이끌자라고 한 거죠. 마침 또 전선이 고착화됐다 그랬잖아요. 지금의 그 비무장지대 그쪽에서 이제 뭐 전선이 계속 대치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땅굴 파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유엔군의 화력이 더 셌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중력이 압도적이어서 제공권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된 거니까 공산군으로서 이제 꼼짝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땅굴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유엔군 같은 경우는 뭐 하여튼 수만 발의 폭탄을 아주 무자비하게 막 쏟아붓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군이나 북한군 입장에서 보면 전선을 그대로 지키는 방법은 뭐냐? 이것이 이제 그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작전이 갱도를 파는 거였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는 1951년 6월 정도에 이제 그 중국군 47군단에 뭐 144단이라는 데인데 여기서 이제 고양이 귀 모양의 동굴을
대량으로 한번 만들어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통호를 만들고 동굴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뭐 한 유엔군의 한 2,000발 정도 폭탄 포격, 그다음에 10대 정도 미군기 폭격기 10대 소형 폭탄 폭격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갱도를 좀 시험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지하 만리장성의 시작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좋다는 게 평가가 나오니까 중국군 사령부에서 빨리 다른 것도 팔아 이런 식으로 이제 명을 내린 거죠. 그렇게 효과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군의 전사를 보면은 갱도 작전, 요 지하 만리장성을 자랑하는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그 보면은 이제 동굴전법은 연천에 있는 마량산과 고지에 여러 고지에서 빛났다. 그 영국 연방 사단에서 뭐 매일 10,000발하고 20,000발 정도의 포탄을 막 퍼부었는데 우리 측 진지, 그러니까 공산군 측 진지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영국군의 21차례 공격을 모두 격퇴하고 700명의 적을 살상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적 700명을 살상했다는 얘기는 유엔군 700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꾸로 우리로 보면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천에 보면은 지금도 그 화장터가 있어요. 유엔군 화장터라 그래서 그게 잔해가 남아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 그 가본 사람 옛날 사람 얘기 들어보면 거기 그 영국군 시체가 계속 거기서 화장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 증언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 아픈 그런 그 증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군 입장에서 보면은 뭐 굉장히 고무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전군에 뭐 명령을 하달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갱도 작전을 펴야 된다. 그리고 깊이는 5m 이상으로 해라라는 전군의 지시를 내려서 이것이 이제 서부 전선의 예성강, 굉장히 서부 쪽이잖아요. 그 뭐 예성강이면 어디예요? 저쪽 거의 뭐 해주 이런데 임지강 하역이니까 거기서부터 북한간 동쪽 양구, 거의 동쪽이죠. 거기까지 전 전선에 걸쳐서 이런 그 갱도식 방어진지 구축 작전을 펼쳤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한반도 허리의 서쪽부터 동쪽까지 다 팠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중국군 전사를 읽어보면 아주 자랑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석탄이 없으면 나무를 뗐고 손수레를 만들고 비밀 유지를 위해서 낮에는 흙을 동굴 입구로 운반을 하고 야간에 이제 그 위장을 하면서 계속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숯을 넣은 탄등까지 만들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 불발탄을 뭐 수습을 하고 그래서 이제 폭탄 뭐 폭약 이런 걸 현상을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홈이나 곡괭이 이런 것들을 제작을 했다. 이런 자랑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으로 보면 엄청난 역사였네요. 그래서 결국 이 1952년 말까지 그러니까 1년 한 반 정도 되죠. 1년 6개월 정도 되는데 한반도를 횡으로 가로지르는 250 정도 킬로미터. 우리가 뭐 248km라고 얘기가 되는데 155마일이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모든 전선에 종으로는 폭으로는 한 20에서 30km 정도 두꺼운 방어선을 갖춘 그런 땅굴 지하장성을 구축을 한 거죠. 아니 길이가 250km고 폭이 20에서 30km면 이거 면적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그 5,000에서 7,000 평방킬로미터라고 봐야죠. 서울이 얼마죠? 620m 아닌가요? 평방킬로미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하 요새가 이제 지하 장성이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딱 계산을 해보면 갱도수가 9,500개가 넘고요. 그다음에 갱도 길이는 총 길이가 뭐 연장을 해보면 287km가 되고 그다음에 엄체호까지 하면 한 3,683km 되니까 총 연장만 해도 4,000km에 육박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지하 장성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지하에 이러한 시설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2000년 전, 3000년 전에 왜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세웠듯이 마지노선도 우리가 세웠고 이 프랑스에서 그다음에 독일의 서부방벽 그 능가할 만한 거를 지상도 아닌데 지하에 건설하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공중 공격, 야포 공격에도 완전히 견딜 수 있는 만큼 매우 견고하게 설계됐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마오쩌둥 주석이 이걸 엄청 자랑했다면서요? 엄청 자랑할 만했겠죠. 그래서 뭐 어떤 사단도 3개월간의 식량을 보관할 수 있는 지하 창고가 구축됐다. 그리고 강당도 있었다. 그리고 그 지하에서의 생활도 매우 좋았다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 이른바 지하 만리장성은 어떤 구조였어요? 뭐 공산군 화력이 열세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고지의 뒤쪽 면을 사용해서 땅굴과 차물을 파고 전 병력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요새를 구축한 거다라고
라고 해서 깊이가 한 2m 정도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교통호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 예. 보급로, 보급소 그다음에 취사장, 동굴을 통하고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 그 공중에서 보면 이렇게 했다 그러죠. 서해안에서부터 동해안까지 전 전선에 걸쳐서 폭 20, 30km 정도의 커다란 개미집이 형성되고 있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일 궁금했던 건데 지금도 이거를 드론을 띄우면 볼 수 있어요? 그러게요. 지금 뭐 이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네. 이 잘 안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도 많이 뭐 이 어려워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깨지고 그랬을 거 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북한 측에 있으니까 뭐 이 어느 정도는 상당히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오쩌둥 주석이 엄청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뭐 끝났다 문제는 이제 해답은 보니까 굴을 파는 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뭐 2층으로 굴을 파면 되지 않냐. 상대가 네. 공격을 하면 우리는 1층으로 가고 아. 1층으로 갔다가 2층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큰 소리를 치게 된 거죠. 이 중국 사람들 좀 허풍이 센데 이거 허풍 아닌가요? 뭐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이 뭐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군 5사단에서 예. 양구에 있는 가칠봉을 점령을 했을 때 딱 보니까 이 지하 진지 내에 보니까 이 일개 소대가 동시에 집결해서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식당까지 지하에 마련돼 있었다라는 걸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북한이 뚫어놓은 땅굴도 여러 개 발견됐잖아요. 이게 중국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우리가 제1땅굴에서 제4땅굴까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1974년에 고랑포에서 발견된 게 제1땅굴인데 그리고 1990년 양구에서 제4땅굴까지 발견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중국군의 지하 만리장성 개념 이것이 이제 전쟁 후에 북한군한테 고스란히 전수가 되고 이후에도 이제 북한군의 전투 교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군 역시도 갱도 작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 1974년도 90년대까지 네. 이 남한을 아주 공포에 몰아넣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실 거 저 땅굴 가봤어요. 가봤어요? 네, 예. 굉장히 예. 그 느낌은 모를 거예요. 옛날에 그 처음에 예. 보도가 됐을 때 막 그랬을 때 얼마나 이 참 무서운 거. 무서웠고 공포스러웠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 밤새도록 그 땅굴로 들어가고 네. 쳐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요. 굉장히 공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국군한테 배운 그런 갱도 작전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하간 중국의 지하 만리장성은 한국 전쟁 때 아군한테는 공포의 대상인 거네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요 지하 만리장성이 가장 위력을 발휘한 전투가 어디냐?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삼각고지 저격능선 전투. 그러니까 중국으로 봐서는 상감령 전역 이렇게 하는 그걸 자랑을 하고 있죠. 처음에 우리가 패했다고 하셨던 오성산 일대 전투. 그렇죠. 그러니까 예. 중국군에서 요 뭐라 그랬냐면 지하 만리장성을 사수함으로 해서 11,000명의 희생으로 해서 이 유엔군을 한 25,000명을 살상시켰다. 예. 그리고 유엔군 항공기를 274대나 격추시켰다라고 아주 자화자찬을 합니다. 근데 이 갱도 작전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유엔군도 이제 그 구멍 안으로 막 화형 방사기를 막 쏘고 네. 막 가스탄 터트리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 지옥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상상을 해보면. 네. 근데 막 하루 종일 등잔불 켜야 되고. 그래서 뭐 나중에 네. 보면 혀가 갈라지고 코피가 터지고 뭐 야맹증 환자까지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예. 맨날 그냥 까만 데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뭐 이 민간요법을 해서 뭐 솔잎을 뭐 일주일 뭐 한 시간 뭐 삶아서 먹고 개구리알을 먹고 뭐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중국군 전사에 그대로 아주 전설처럼 남아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현지 주민의 민간요법으로 치료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또 적군의 입장에서 한국 전쟁을 보니까 다른 각도로 해석할 수도 있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사라는 게 자기의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요 상감령 전투 전역의 전황 종군 기자들에 의해서 또 역시 뭐 미군도 마찬가지고 예. 시시각각으로 중국 대륙에 이제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열광했겠죠. 우리 중국군이 뭐 승전을 맨날 하고 있다. 우리가 뭐 갱도장 펴갖고 지금 뭐 난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위문단을 막 파견하고 막 그러거든요. 사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위문품도 주고 이 위문 편지도 막 중국군한테 전달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계속 위문단이 갱도를 막 찾아오는 그런 사진들이 나와요.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승전이라고 자화자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1950년대가 중국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예. 뭐 그래서 뭐 한발도 심하고 홍수도 많아갖고 한 2천만 명이 죽고 막 이런 식으로 굶어 죽기도 하고 예. 막 그랬습니다. 대약진 운동이 잘못 예. 실패하고 막 예. 인민공사
그것도 잘못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모 대통령이 나중에는 굉장히 뭐 곤욕을 치르기도 하는데 마오쩌둥이 네네. 어쨌든 그런 어려운 시절에 이 상감령 정신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또 대륙을 풍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50년대가 바로 이 상감령 정신이 대륙을 풍미했던 시대다. 네. 이 상감령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국과 인민의 승리를 위해서 봉헌하는 불효불굴의 의지다. 그리고 일치단결로 해서 용감하고 완강하게 전투에 임해서 끝까지 승리를 쟁취했다라는 정신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노래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1956년에 실제로 영화 상감령이라는 영화가 중국 내에서 개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노래가 나의 조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적 조국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나의 조국이 중국인의 심금을 울렸는데 이 중국의 애국가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리허설 때 가장 먼저 울려 퍼진 곡이 바로 이 나의 조국이었고요. 또 하나 이게 좀 재밌는 거는 2011년에 백악관에서 이제 그 후진타오 당시에 중국 국가주석이 네네. 그 방미를 했거든요. 거기 국빈 만찬이 열리는데 이때 중국의 천재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랑랑 네네. 이제 그 뭐 곡을 연주를 합니다. 굉장히 박수가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곡의 정체를 알았다 그러면 아마 만찬장 분위기는 굉장히 싸늘했을 것 같은데 이 노래가 이 곡이 바로 이 나의 조국이거든요. 가사는 어떻게 돼요? 가사가 아주 그거예요. 승냥이와 이리가 침략해 온다면 엽총으로 내가 맞이할 것이네. 뭐 이런 내용이니까 승냥이와 이리가 미국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지하 만리장성 뭐 오성산 상감령 전투 이야기는 중국 측 입장에선 승리한 전투지만 네. 우리한테는 패전이잖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전투일 수도 있는데 또 꼭 떠올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이 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한 번쯤 조명해야 될 전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군 맨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국전쟁 때 맨날 인해준수리나 펴고 네, 무식하게 그렇죠. 막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굉장히 네. 중국군도 나름 이 엄청난 군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좀 왜곡된 전쟁사를 바로잡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군의 그 교리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교육 훈련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반면교사의 정신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실패한 네. 전투에 대한 것을 무엇이 실패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덧붙여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땅이지만 비무장지대 안에 지금도 한국전쟁 당시에 중국군하고 북한군, 그러니까 주로 중국군이죠. 그렇죠. 구축한 지하 만리장성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정말 저는 처음 알았는데요. 한반도 비무장지대 이런 요새가 있었고 또 이걸 지하 만리장성이라고 부르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 아까 얘기했듯이 총연장이 뭐 250에 87, 예. 폭이 20에 30km, 그다음에 교통호까지 계산하면 총 연장이 4,000km. 단순 계산만 해도 한 5,000에서 7,000 평방킬로미터. 이런 것들이 단일 요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중국식 표현대로 그냥 만리장성이라고 불러도 좋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왜 새삼스럽게 이 만리장성을 소개를 특별히 하는 줄 혹시 모르시겠죠?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중국 입장에서 중국이 이긴 전쟁인데 우리가 왜 그걸 기억을 하냐. 예.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평화를 희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산 교육장으로 지금도 삼아야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더군다나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자기들 그렇죠. 승리를 했으니까. 또 그것이 진 사람들도 많이 올 거고 비무장지대 전체가 이 중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엔군들 아까 예. 얘기했던 영국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이긴 전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기고 진 전장이고 그 사람들이 19개국 젊은이들의 피와 땀 그다음에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거든요. 전체가.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그 전체가 비무장지대 일대가 거대한 그 이 평화와 통일 그다음에 화합을 뭐 희망하는 어떤 전 인류의 상징 유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반면교사의 어떻게 보면 유산이 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비무장지대 이렇게 평화지대라고 만든다 이렇게 되면 또 무분별하게 또 그렇죠. 또 막 개발한다고 난리치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럴까봐 제가 한번 거기에는 그렇게 개발만 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를 한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경각심을 불어넣는다는 입장에서 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일원에 지금도 지하 만리장성을 비롯한 거대한 군사 요새가 있고 그것은 결국은
거의 세계인의 자산이다라고 해서 결국 우리가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한번 생각을 볼 수가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